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5회 빌 게이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IT와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유튜브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네, 젠젠님 목소리 좀 이상해졌는데 감기 걸렸어요. 네, 다들 한 주간 좀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번 주는 근황 대신에 일주일 동안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한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저 이 팟캐스트 녹음 편집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가 한 주간 가장 많이 쓴 프로그램입니다. 뭐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가 되게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요? 아이콘. 아이콘? 그냥 인터넷도 상관없이요? 인터넷도 크롬도 프로그램이죠. 사실 포함되죠. 그럼 저는 크롬 엄청 써요. 크롬. 네, 재미없네요. 크롬이랑 인터넷 말고 이제 다른 걸 말한 거였는데. 네, 저 게임도 안 하고 뭐 다른 그런 거 아니면 안 해서. 핸드폰 어플 중에서도 포함? 네, 해주세요. 그것도 노잼인데 카카오요. 네, 노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원노트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냥 회사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프로그램을 켜놓고 오늘 저희 일정이나 회의록이나 아니면은 제가 연구하면서 뭐 발견했던 거나 이런 걸 모두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이게 원노트가 좋은 게 제가 평소에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디바이스에서 필기를 하던 간에 이게 서버에서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바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유료인가요? 이게 구독제라서 저는 달마다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에버노트 아세요? 저는 한 주 동안 에버노트를 제일 많이 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 읽을 때 이제 에버노트를 아예 키고 작업을 해요. 뭐 해서 좀 괜찮은 구절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발췌하고 뭐 뉴스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에버노트로 이제 뉴스 스크랩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서 저는 에버노트를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 유잼 프로그램 하나 생각났어요. 뭐예요? 아니,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크롬에 포켓이라는 앱 아세요? 처음 포켓? 들어봐요. 포켓이 내가 그 관심 있는 그 링크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장해줘요. 그래서 바로 옆에 누르면은 관심 있는 기사 막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으면은 전 되게 좋더라고요.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약간 비슷해요. 네, 즐겨찾기 같은. 네, 좋은 정보인데 재미는 없었어요. 그럼 한 주 동안 있었던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라넌홍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잘 듣고 있습니다. 패널분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어도 과하지 않게 차분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시는 모습 때문인지 듣기가 편해요.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저 괜히 뜨끔했는데 존중 안 하고 좀 세게 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간장게장 못먹어 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흥미로운 주제네요. 역시 사랑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가로 열고 젠젠님 힘내요 가로 닫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저희 알 수 없는 사랑편에서 젠젠님이 나폴스님에게 아주 극딜을 당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장게장님이 왜 못 먹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저도요. 간장게장 왜 못 먹는지. 갑각류 알레르기가 이거 없어서 있으신가? 못 먹지 않나요? 저도 없어서라고 맛있어서. 생각했어요. 없어서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요. 잠 못 잘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시작하기 앞서 제가 또 이벤트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6월 14일 일요일까지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 참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참여합니다 문구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내용은 응원, 질문 등 주제에 관계없이 아무 댓글이나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DM 혹은 이메일로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이벤트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벤트 참여 인원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5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5명의 패널들이 1대1로 패널들이 직접 고르고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는 언제 발표하는지 그 결과 발표 날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24일 일요일에 오로지 중간결산 Q&A 특집에서 발표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지각을 해버렸어요. 원래 주인공은 제일 늦게 오는 법이니까요. 네, 빌 게이츠가 와야 되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공통 주제는 인물이에요. 각자 평소에 존경하는 혹은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만한 인물들을 한 명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님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노이만님은 폰 노이만을 소개했습니다. 나폴스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서 제가 왜 빌 게이츠를 선택했을까요? 나폴스라는 닉네임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인터넷 닉네임이거든요. 이 닉네임이 사실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싸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했고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을 소개할 수도 있었고 루소, 비고츠키, 듀이 등 다양한 교육학자들도 있지만 빌 게이츠를 고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사실은 환경이라는 큰 주제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의 발병 원인이라고 하는 야생박쥐를 먹는 행위는 동물 복지와 멸종 위기라는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죠. 제가 2년 전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환경을 좀 공부하기도 했고 실천하기도 했고 아이들한테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환경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애들한테 이런 환경 문제를 알고 있었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책 소개를 통해서 애들과 이제 환경 문제를 소개하다가 우연히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와 놀랐어요. 제가 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설마? 했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면 저는 그냥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퇴 후에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때부터 빌 게이츠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빌 게이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은 빌 게이츠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부자. 그 머그샷도 찍었지 않나요? 그 범죄인들 찍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범죄자를 잡으면 그 사진을 찍는 게 머그샷인데 빌 게이츠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혐의로요? 과속을 해서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심지어 무면허였어요. 무면허로 과속을 하다 잡힌 거죠. 23살에. 아, 아기 때네요. 네, 그래서 머그샷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머그샷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머그컵 생각했는데 진짜로요. 저도요. 맞죠? 머그샷이 뭔지 들으시는 몰랐어. 분들이 머그샷이 뭐지? 원샷 이런 걸까? 이상한 걸 수 있을걸요? 머그잔에 먹는 샷.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드시나 좀 이상했거든요. 술 잘 드시네 이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빌 게이츠 하면 아마 부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게이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출처이고요. 무릎팍 도사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무릎팍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 네,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모르면 그냥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만 웃지 마세요. 빌 게이츠 1955년생 두둥. 현재 64세 돈은 많지만 할아버지 13살 때부터 게임 만듦 달 착륙 왜 이렇게 안 해? 발음 되게 어렵다. 달 착륙 게임 그 후 하버드 입학 MS 설립하면서 학업 중단 대학 중퇴 최종 학력 고졸 전 재산 약 120조 돈 인기 착한 마음 다 가진 빌 게이츠 욕심쟁이 우후훗 얼굴 터질 뻔했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별명은요 컴퓨터의 황제이고 유고부에서 조사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뽑히기도 했어요. 남자에선 1위였어요. 9.2점 2등인 오바마는 6.4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꽤 크죠. MS를 설립하는 과정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빌 게이츠는요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다음에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서 어릴 적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MS를 창립합니다. 1980년 마이크로소프트는요 MS라고 할게요 이제 IBM과 협동해서 MS-DOS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이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져가요. 1986년 MS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그로부터 1년 만에 당시 나이 31였던 빌 게이츠는 역대 가장 어린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됩니다. MS는 개인 컴퓨터 운영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경쟁사를 억압한다는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MS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운영체제 시스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1998년 미 연방 정부와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같이 빌 게이츠한테 소송을 제기합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바뀌어요. 미국 정부가.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부시, 이제 새로 바뀌었던 부시의 공화당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좀 보장하는 이런 기본적인 깔려있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빌 게이츠의 이런 것들을 해줬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 살리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부시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 게이츠는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이 시기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대요. 너무 신경도 많이 쓰였고 사람들이 너무 비판을 하니까. 그때 윈도우 이제 폰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하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만약에 소송을 안 걸렸다면 일을 제대로 했으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윈도우 폰을 사용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빌 게이츠의 저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좀 착한 얼굴이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이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로 있었을 때는 정말 돈과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빌 게이츠의 친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죠.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자서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쟤는 돈에 미친 사람이다. 돈을 위한 기회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회사의 특허 같은 거를 무단으로 교모하게 바꿔서 이용하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강점이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무기로 이제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끼워 팔면서 경쟁자를 파산시키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폴스님이 말씀해주신 독과점 문제도 불거진 거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빌 게이츠가 원래 돈을 밝히고 좀 영악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부의 신? 뭐 이런 이미지로 지금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내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탈바꿈한 거예요?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를 하고 그렇게 탈바꿈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멜린다라는 이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이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은퇴하기 전에부터 이제 이런 활동들 기부를 했거든요. 노이만님은 이제 빌 게이츠가 되게 돈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그 자서전 그 인사이트 빌 게이츠라는 다큐멘터리나 책을 좀 읽어보니까 돈보다는 되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마찰도 굉장히 심했고요. 빌 게이츠가 완전 일 중독이에요. 엄청 일을 열심히 했고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보다 좀 프로그램 못 잘하는 애들이 더 안 하는 걸 보면서 막 그런 갈등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는 관점은 이제 다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노이만님처럼 이제 좀 이면의 활동들 그리고 독과점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들한테 빌 게이츠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하면 아마 부자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빌 게이츠의 이제 좀 부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재산이 얼마 정도면 좋겠습니까? 혹 재산의 목표나 내가 이 정도까지 금액은 딱 모으겠다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 뚜렷하게 있어요. 35살까지 10억, 40살까지 100억. 이제 40살 이후에는 일 안 하시고 네, 은퇴하려고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왜 35살에 10억이고 40살에 100억이라고 했냐면은 35살에 10억을 벌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그래서 5년 동안 40살까지 100억으로 불린 다음에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해서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은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자라는 목표로 이런 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이 약간 시드머니인 거죠? 그쵸? 네. 시드머니가 10억인 거고 이 마크님 같은 사람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저도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MJ 드마코라는 그 억만장자가 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좋은 직장, 뭐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런 데를 취직한다던가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버는 루트 아니면 성공의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가는 그렇게 일하면은 뭐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지만 평생 일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빨리 확 벌고 은퇴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맥락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기술적인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네, 좀 보충 설명하자면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ment Early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재정적 독립을 이뤄서 빨리 은퇴하는 사람을 말하고 마크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3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제가 지난해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갚아야 할 돈이 3년 안에 1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투자라고 하면 어디에 아 투자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게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택을 잘못 샀다가 땅값 안 오르는 거 샀구나. 땅값 안 오르는 거 사가지고 그래서 3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솔직히 10억, 100억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아요. 지금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학생의 신분에서 지금 가회비랑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얼마만의 효용을 주고 얼마를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감이 아예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벌고 싶은 금액은 많아요. 저는 솔직히 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항상 인정을 하고 창업을 하잖아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도 팀원들에게 나는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면서 우리는 무조건 수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돈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어요.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 명예도 얻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스스럼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여유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를 평하기를 돈 안 되는 것만 관심 있고 돈 안 되는 거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감이 안 오는 편이고 저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인데 그분은 자신의 경제에 대한 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3분의 1은 쓰고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얼마를 벌든 간에 나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기준이나 분할에 대한 것만 있으면은 글쎄요. 가정이 생긴다면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 한 몸 사는 데는 저는 그렇게까지 큰 돈을 원한 적도 없고 소유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는 편이라서 그럴 수 있을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뭐 얼마만큼 벌겠다 하는 아니면 20년 후에 내가 은퇴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나 아니면 이제 만수르를 되게 부러워하죠. 사실 요즘 초등학생 애들은 만수르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빌 게이츠보다 만수르 뭐 플렉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 애들이 막 내가 쏠게 나 만수르 플렉스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빌의 재산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해 포브스에서 이제 세계 부자들 랭킹을 하는데요. 2019년 3월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로 310억 달러, 한화로 162조고요. 빌 게이츠는 959억 달러, 118조. 3위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825억 달러, 101조입니다. 이제 만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왕가예요. 그래서 왕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따로 포브스에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만수르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65위입니다. 165억 달러, 20조인데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가 이건희 회장의 부의 6배만큼 더 큰 돈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부자하면 만수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랑 만수르는 사실 좀 다른 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수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아니 그걸 뛰어넘는 와칸다 포에버가 쓰는 게 뭐죠?
비브라니움. 비브라늄 숟가락으로 보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청난 부를 가졌고요. 빌 게이츠는 자수성가형입니다. 물론 빌 게이츠도 이제 좀 유복한 가정이긴 했지만요. 현재 만수르는 49세예요. 근데 2014년 기준 개인이 28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쪽 재산 아랍에미리트 가족들까지 모두 합치면 뭐 250조에서 뭐 1000조까지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만수르는 이제 회사의 경영자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형도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그런 금수저고, 반면에 빌 게이츠는 이제 자수성가인데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하겠지만요. 물론 마크님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118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젠제님은 뭐 친구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맞죠? 여행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너무 금액이 크면 1조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엄청난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신지 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저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돈 빨리 많이 벌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할 때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배우면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얻거든요. 이게 이제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는 게 제 삶의 낚시예요. 저는 그러면서 좀 행복을 찾는 편인데 돈이 많다면은 일단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 없이 그냥 즐겁게 배우고 싶어요. 즐겁게 배우고 그 돈으로 또 제가 배운 걸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예체능 해가지고 20살 때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개념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저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 개념들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냥 공식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외워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들을 깨닫다 보니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건 이런 공식들이 아니라 이런 개념들, 이 근본적인 걸 알려줘야지 애들이 이해를 할 텐데 왜 이런 걸 안 알려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만약에 아는 게 많아진다면은 나는 정말 누구든 쉽게 알 수 있게 개념적인 거 정말 재밌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뭐 팟캐스트도 하는 거고 브런치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라도 그냥 사람들께 조금 이해되기 쉽게 그 개념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일단 저는 압박감 없이 배우고 싶고 그 배운 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은 꼭 100억 아니어도 배울 수 있지 않나요? 꼭 100억이 있어야 하나요? 100억을 목표로 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건 또 다른 목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알려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알려주다가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 이거는 내가 좀 진짜 현실로 뭐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정말 실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창립한다. 이런 것도 다 돈이 필요하고 사실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돈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뭐 경제적인 압박, 심리적인 압박, 시간적인 압박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만의 도시를 짓는 게임이에요. 118조면 충분히 현실에서 한번 심시티를 해볼 수 있는 돈이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살 수 있나요? 거기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죠. 노이만 여러분들은 시험 통과해야 돼요? 잘 보일래요. 트럼프 타워처럼 노이만 타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빌딩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와. 청취자분들한테도 하나씩 드리는데요. 네, 상상이에요. 정치하는 거 너무 많은데? 저 좀 비슷하긴 해요. 저 노예만님하고 조금 비슷한데 저는 제 최종 목표이자 최종 꿈 중에 하나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약간 죽는 게 제 어떤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마을도 100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마을은 그렇게 트럼프 타워처럼 팬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뭐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약간 저는 그렇게 도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조만 있어도 충분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돈을 번다곤 하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쓰는 게 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100조라는 돈이 솔직히 자기한테만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차고 넘치는 돈이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했던 게 좀 어려웠어요. 학원을 다니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상상만 해봅시다. 상상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부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예외적인 건 이제 퍼센트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죠. 아니 빌 게이츠 정도면은 100억 정도는 껌값이 차값이니까 그냥 죽겠지. 하지만 그 비율로 본다면 이제 빌 게이츠는 현재 99%의 돈을 기부했거든요. 자신의 재산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1997년에 빌이 이제 가난한 나라, 약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물, 위생,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인도에 가서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봐요. 참고로 소아마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병률 0%입니다. 1998년에 빌은 이 백신을 만들어야겠다 혹은 백신을 배포하겠다는 이유로 1억 달러, 즉 1000억을 기부하죠. 그런 다음에 이게 그냥 기부로 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이제 2000년 본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딴 빌 앤 멜린다 재단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08년에는 MS 경영진에서 물러나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만 들어있다가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이사마저도 사임하면서 아예 빌 앤 멜린다 재단을 올인하겠다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의 전 재산인 120조라고 한다면 그거의 99%, 이제 100조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 사는 사람은 못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게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배우고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배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논문을 보면서 항상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쓰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고 실제로 교수님한테 질문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왜 어려운 단어를 쓰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논문이 더 잘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볼 텐데 굳이 왜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쓰냐라고 했는데 뭐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그 교수님은 뭐 이런 거 써야지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좀 있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교수님의 의견을.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은 뭐 아까 제가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거랑 연관이 되는데 나는 진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게 돼도 나중에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벌어도 소수의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좀 잘나 보이게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나 어린아이도 볼 수 있게 좀 알아듣기 쉽게 막 글을 쓰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의 불평등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운석 충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인류가 멸망을 하면 전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며칠 전에 화제가 된 게 운석이 지구를 스쳐갔는데 굉장히 근접했거든요. 지구와 달 사이에 16배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간 건데 그래도 이 운석은 다행이었던 게 사전에 미리 발견이 돼서 궤도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에 지구를 스쳐갔던 운석은 지구를 통과하기 2시간 전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거든요. 뉴스에서 본 거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하늘을 보는데 뭔가 지구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충돌하지는 않는데 지구와 한 7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운석이 스쳐간다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거리예요. 지구와 달 사이에 5분의 1 정도 되는 거리인데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운석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스페이스 가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에요. 이런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검색하고 그것에 이제 궤도를 파악을 해서 지구와 충돌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어벤져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스케일과. 네. 저는 기후위기요.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약간 무심해지고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을 위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지금 여러 가지 말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또 불평등에 처해 있는 뭐 대상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약간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었다면은 팬데믹은 정말 운석 충돌과 같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마크님 같은 경우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말. 네. 아니 아니가? 저와 타인을 위한. 네네. 팬데믹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과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플라스틱도 많이 줄이고 그런 화학 제품을 쓰기보다는 저는 세제 같은 것도 소프넛이라고 기름때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그래서 따뜻한 물에 담궈 놨다가 그 물로 이제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비건 샴푸 바라고 해서 비누인데 되게 유기농으로 만든 비누 있거든요. 샴푸를 쓰지 않고 이제 그것도 쓰고 재활용품도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육식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채식은 아직은 도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는 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 앤 멜린다 제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되게 큰 문제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빌 앤 멜린다 재단은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05년도에는 이제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크님이 말했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칠레, 멕시코, 보츠와나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책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이렇게 했고요. 말라리아 퇴치 연구에 이제 258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싸고 그리고 쉽게 맞을 수 있는 이런 퇴치법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2006년에는 세계 3위 부자죠. 워렌 버핏도 나도 해겠다 하면서 이제 3천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 앤 멜린다 재단에 이제 이사로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2009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왜 너 개발도상국에만 투자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빌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미국 안에서도 이제 그 공교육의 그 뭐라고 하냐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불평등.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기자재를 채워넣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2009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종류만 좀 설명드릴게요. 빌 앤 멜린다 재단에서 제가 이제 그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 그리고 설사, 그다음에 에이즈, 이제 혁신적인 기술, 말라리아 퇴치, 임산부 문제, 열대성 질병 문제, 폐렴, 결핵, 백신 개발, 담배, 남녀 평등, 물 관리, 위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K-10이라고 하는데요. 유치원,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 졸업기간까지 이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생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빌 게이츠의 화장실에 나왔던 그런 화장실 문제를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화장실 문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장실이 없는 거가 생각나네요. 네, 불편한 거 또 있으실까요? 옛날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수도가 제대로 도시에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공중위생,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네요. 네,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공중보건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염병의 확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길 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 화장실 어딨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볼일을 보고 싶은데 막 일하는 곳에서 없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아니면 나가서 써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39%만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 인구의 29%는요, 분뇨를, 똥이나 오줌을 강물로 그냥 흘려보내거나 주변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8%는 공용 화장실인데 이 공용 화장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인 거죠.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위생 상태가 좀 안 좋겠죠. 12%는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 12%는 아예 야외에서 볼일을 봅니다.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면 이 분뇨가 지하수로 침투하겠죠. 그리고 강이나 호수를 오염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염병들을 확산시키거나 이제 썩으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로 우리는 모르지만 1년에 전 세계에서 340만 명이 오염된 식수들을 먹어서 죽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죽진 않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23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 마크님이랑 젠제님은 이렇게 화장실이 열악한 곳을 여행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동남아?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제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열악한 나라는 아마 볼리비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저희가 방문을 하는 지역은 볼리비아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뭐 화장실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 관광객을 위한 그런 도시는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태국 방콕에서 아주 낙후된 도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 문제가 좀 열악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주 옛날이라서 좀 생생하지는 않지만 다 같이 썼어요. 플라스틱 같은 대야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나무 원목을 이렇게 위에 올렸었고 여기 화장실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쭈그려서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다 모든 걸 다 모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버린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나님이나 노유마님은 있으세요? 저는 모로코에 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횡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8시간을 기차로 횡단을 했었는데 기차 화장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문 열어보고 하고 닫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위생 상태가 좋은 곳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호텔 아니면 호텔 아니더라도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되어 있죠. 왜냐면 화장실이 없는 곳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안 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얀마랑 이제 베트남이 좀 떠오르는데 미얀마 이제 십보에서 트레킹을 하는데 이제 약간 진짜 산간 마을 같은 데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되게 괜찮은 곳에 잤는데 그 동네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잠을 자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화장실 푸세식으로 여러 사람이 쓰는 걸 봤었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오지 여행을 좀 좋아해서 오지 여행을 갔었는데, 와, 거기는 진짜 그냥 야외에서 싸고 그런 위생관념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인상이 깊은데, 사실 이런 게 많은데 우리와의 삶은 굉장히 멀어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문제가 없을 뿐더러 여행을 가도 화장실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보기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죠. 빌 게이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해결 방안 떠오르는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흙에다 싸면은 영향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침투하죠. 흙 안 해요? 지하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럼 그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많이 싸고 그러면 계속 밑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먹는 식수가 우리처럼 정수기나 물을 사서 먹는 게 아니고 강에서 물을 떠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싸면 그게 밑으로 침투해서 물로 연결되는 거죠. 대변이 거름 아니에요? 근데 바로 나은 지 얼마 안 돼? 배출한 지 얼마 안 돼. 네. 대변 같은 경우는 독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밭에 뿌리는 것들은 그냥 이제 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뭐 낙엽도 넣고 집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얘를 발효시켜야 돼요. 삭히죠. 네, 그 다음에 밭에 놔야지 그냥 넣으면은 작물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전 그래서 그리고 마크님이 응가를 보면 거기다가 팔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꼬인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또 그것도 있죠.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엄마 화장실 하면 이제 화장실이 없어요. 밭에 무슨 밭에 화장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집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집에 갔다 오다가 싸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싼 적은 있거든요.
너무 좀 더러운가? 그러면 이제 뭐 땅 파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땅도 안 파고 그냥 해요. 군대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래서 화장지 덮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부를 근데 사보를 하거나. 근데 우리는 조금 싸니까 문제인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다 똥밭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막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한다는 거죠. 그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했던 해결법이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그게 이제 간격을 떨어뜨려서 똥오줌을 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내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했나 봐요.